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저번에 정조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영종조 때 일시적으로 왕권이 엄청 강화되었다가, 이번엔 진짜 왕권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세도 정치 시기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조선 후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비변사, 우리 정치사 처음 시작할 때 비변사 이해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세도 정치를 이해하는 게 이 앞으로 이제 이어질 세도 정치, 그리고 삼정의 문란, 그리고 농민분기까지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배경이 되는 이 악의 근원이 바로 이 세도 정치이기 때문에 이걸 되게 잘 이해를 해야만 해요. 세도 정치가 무엇인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도 정치는 한 명까지는 조금 그렇고 혹은 극소수의 권세가를 중심으로 국가가 운영되던 파행적인 정치 형태라고 보면 되고 쉽게 생각하면 외척 가문이 권력을 독점을 하고 여기에서 한 가문이 이제 정치를 다 쥐락펴락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왕도 막 자기들이 정해버리고 이럴 정도로 굉장히 파행적인 정치가 나타나던 시기가 바로 세도 정치였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시작은 바로 순조 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헌종 그리고 철종 이렇게 3대 60여 년간 진행이 됩니다. 순서는 조금씩 바뀌어요. 근데 순조 때는 안동김씨였다가 헌종 때는 풍양조씨 그리고 철종 때는 다시 안동김씨로 돌아오는 이런 순서로 좀 바뀌게 되는데 뭐 그 외에도 뭐 상위 5개 가문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우리 교과서를 통해서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요 가문들이 연합해서 이제 비변사나 이런 걸 통해서 주요 관직을 독점을 하고 중앙정치를 주도하면서 왕권이 완전히 약화되고 정치 기강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기였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 기강이 굉장히 문란해졌고, 그래서 이제 중앙정치들은 자기들이 꽉 쥐고 있지만 대신에 지방은 비어 있잖아요. 그 지방의 수령들을 이제 매간매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직을 사고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지방의 이제 수령으로 이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수령이 이제 왕의 대리인 역할을 하면서 세금도 거두고 이런 역할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좋은 투자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안동김 씨 집안에 아주 잘 보여가지고 100을 투자해서 내가 지방의 수령 하나를 사요. 그러면 그 지방에 가서 자기가 준 거에 한 10배, 수십 배, 그러니까 뭐 100을 내고 관직을 샀다면 1000, 2000한테 백성을 뜯어먹으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백성의 수탈이 엄청나게 많이 심화가 됐고 그래서 그게 삼정의 문란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고요.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이 뜯기다 보니까 결국은 못 살겠다라고 들고 일어나요. 그게 농민봉기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악의 고리, 근원이 바로 세도정치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순조 때 안동김씨 김조순이라고 한 사람, 헌종 때는 풍양교씨 그리고 철종 때는 다시 안동김씨로 돌아오게 됩니다. 제 기억에 아마 순조랑 헌종이랑 좀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순조가 한 9살 때 즉위한 것 같고요. 그리고 헌종이 12살, 철종이 19살 이렇게 즉위를 했어요. 근데 뭐 순조나 헌종 같은 경우는 그래 초딩이 뭘 알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철종은 19살이잖아요. 뭐 성인인데 뭘 그렇게 휘둘렸을까 싶은데 실제로는 철종 때가 가장 엉망이었어요. 왜냐하면 순조나 헌종 같은 경우는 비록 어릴지라도 그래도 얘들은 궁궐에서 자라고 왕실 법도나 이런 것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왕자 교육을 받았던 애들이라고 보면 되는데 철종 같은 경우는 아예 왕성에 일단 살지도 않았고요. 그러니까 얘는 강화도령이에요. 그러니까 강화도에 이제 유배를 가서 강화도에서 그냥 자라면서 그냥 자기가 이제 왕족 이런 것도 잘 모르고 그냥 왕자 교육 이런 거 하나도 못 받고 농사 짓고 있던 애예요. 그런 애를 잡아다가 허사비 왕으로 세워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철종 때가 가장 심각했고, 그래서 농민 공기가 막 일어날 때도 철종 때 가장 심각하게 일어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신분제의 동요 부분을 한번 볼게요. 조선 후기 때 되면 신분제의 동요, 사회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신분제가 동요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합법적인 방법이 있었고요. 그리고 비합법적으로 신분을 상승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좀 나눠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일단 조선 후기가 되면 이게 교과서의 순서가 좀 바뀌어 있는데, 사실 서민들이 굉장히 경제의 주체가 되기도 하면서 농업이나 상업이나 수공업 막 이런 다양하게 경제 자체가 엄청나게 발달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부유한 농민들, 분홍층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부유한 상민들, 서민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신분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분을 합법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게 납속책이에요. 그러니까 돈 내고 일정 정도의 돈을 내고 국가가 합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돈을 받으면 명예 간직을 주는 게 납속책이에요. 근데 그 납속책을 통해서 이제 이건 정책인 거고, 이걸 통해서 받는 이제 증서가 공명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이름이 비어 있는 첩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증서다 이런 건데, 그 받아가지고 자기 이름 새겨 넣으면 됩니다. 써 넣으면 돼요. 그런 게 이제 명의 간직 같은 거 줘서 그거 받으면 바로 양반되는 거예요. 아주 쉽죠. 이런 게 있었고, 뭐 이런 거 말고도 군공 세우거나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비합법적인 방법은 족보를 사면 돼요. 사거나 아니면 족보를 위조하거나 이런 방법이 있었다라는 거 받으면 되고요. 그 외에도 뭐 중인 같은 경우도 자신들 능력은 있지만 관직 진출에 제한도 있고 자신의 능력을 다 펴지 못해요. 약간 옛날 육두풍 같은 그런 애들. 그래서 자신들의 신분 상승을 하려고 여러 가지 좀 운동을 했지만 잘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걸 우리 자세히 보진 않을 거고요. 그 다음 노비 같은 경우는 전공, 여기 이제 전쟁에서 공을 세운다는 얘기고요. 노비가 신분 상승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쉬운 방법은 도망이에요. 도망가서 그냥 신분 숨기고 살면 됩니다. 그래서 막 추노가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 외에 얘들도 돈 모아서 납속책 이런 것도 가능했고요. 그리고 비합법적으로 노비들이 돈을 모아서 몰락한 양반, 잔반들의 족보를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얘들도 얼마든지 신분 상승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조선 후기가 되면 사실 상민의 숫자나 노비는 완전히 거의 없어지다시피 하고요. 노비 엄청나게 많이 줄고 상민도 굉장히 많이 줄고, 대신에 양반의 수만 엄청나게 늘어나는 아주 이상한 형태가 되어버려요. 자, 근데 이게 정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양반의 숫자가 늘어난다는 건, 이야, 사회가 살만해졌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죠. 상민의 수가 너무나도 줄어버렸고 양반의 수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양반은 세금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세금 안 내는 양반만 늘고 세금 내는 상민들이 줄어버렸다라고 하는 건 재정에 너무나도 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순조 1년에 바로 이제 공노비를 해방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공서나 이런 데서 갖고 있던 노비들을 다 해방시켜서 상민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얘들이 세금을 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조세나 그 군력 대상자 확보를 하려고 뭐 이런 정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정도로 상민의 숫자가 너무나도 많이 줄어갔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봐야 되는데 요걸 보면 딱 감이 올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사회 기득권층이다 라고 하면 그게 해봤자 상위 한 10%예요. 그러니까 10% 내외인데 그래서 숙종 때까지만 해도 9.2%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철종 때 한번 보세요. 철종 때 보면 양반의 비율이 70%가 넘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때는 그냥 진짜 길거리에 너도 나도 다 양반이라서 이 양반 저 양반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게 바로 요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민의 숫자가 숙종 때에 비해서 거의 절반 가까이 준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이 상민들 입장에선 정말 엄청난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요때 내던 세금이 요때라고 줄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28% 되는 요 상민들이 나머지 70% 애들을 다 먹여 살리는 세금 얘들이 다 내거든요. 상민들이. 네, 그런 상황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나타난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볼 건 삼정의 문란인데 삼정의 문란은 우리 앞서 이제 세금제도 본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전세, 공납력 이렇게 세 가지 봤었는데 그거 말고 이건 좀 다르게 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해당되는 건 전세랑 분포 이렇게 있어요. 전정, 군정 이렇게 있지만 보통 이제 삼정 이 정이 세금 뜻하는 건데 요 삼정에 물러날 때 요 삼정에 해당되는 건 전정하고 군정 그리고 항곡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환정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래서 전정부터 한번 보면 아니 기본적으로 삼정의 문란이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양난 이후에 세금을 제대로 좀 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까 농민들의 생활을 좀 안정시키려고 농민들의 세금 부담을 좀 줄여주는 방향으로 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법으로 다 영정법, 대동법, 뭐 균역법 이런 걸로 이제 법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부담을 줄여줬죠. 그런 방향으로 갔던 건데 이 세도정치 시기가 오게 되면서 삼정의 문란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는데 수탈이 엄청 심해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삼정의 문란은 이 법에서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이 걷거나 아니면 부가세를 더 추가하거나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식으로 더 많이 수탈을 해가는 게 삼정의 문란이다. 기본적인 방향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리들이 그만큼 부정부패 많이 수탈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전세는 뭐 토지에 관한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영정법에서 1결당 4두로 딱 고정을 시켜놨는데 그래서 요거는 건들지 않지만 대신에 여러 명목에 잡다한 항목을 더 추가해서 부가세를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 쌀 운반해야 되니까 운반 비용을 받아요. 그리고 보관할 때 뭐 쌀이 썩어서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추가로 뭐 보충해야 된다고 보충비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쌀 옮기는 게 힘드니까 그 옮기는 관리들의 뭐 식사비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뭐 그런 것도 뜯어가고 아니면 가다가 뭐 가마가 부서졌다. 이러면서 이제 가마 수리비를 요청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식으로 세금을 더 덧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양보다 몇 배 이상 징수를 해갔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건 군정인데 군정은 균역법에서 1년에 1필 원칙이었지만 이게 당연히 이대로 안 걷었겠죠. 더 많이 뜯어가게 됐는데 대표적인 네 가지가 있어요. 황구첨정이랑 백골진포랑 인징, 족징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된 원인을 알면 좀 이해하기 편한데 제가 수업 때는 너무 말이 길어져서 다 말을 못했는데 군포를 어떻게 부과를 했냐면 골별로 그러니까 말별로 총액을 딱 정해놓고 징수를 해요. 근데 그 양보다 원래 원칙대로 다 걷었을 때 모자란 부분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총액을 맞추려고 더 많이 뜯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어린아이한테 그냥 뜯는다든지 아니면 죽은 사람한테 뜯는다든지 이웃이나 친척에게 뭐 더 부과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난 거예요. 근데 요걸 이해하면 왜 이렇게 됐는지 알 수 있는 건데 저 하나하나 보면 황구첨정이라고 하는 거는 황구는
노란 잎이란 뜻이에요. 왜 노란 잎이냐면 아기들 처음 태어났을 때 아직 피가 채 돌지 않아서 이렇게 입술이 좀 노랗다 이런 얘기해요. 실제로 노랗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냥 뭐 비유적인 표현인데 황구하면 어린아이, 뭐 아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린아이한테도 세금을 뜯었다는 겁니다. 군포를.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군역의 대상은 16세부터 60세 이하예요.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원래 세금을 걷지 않도록 돼 있는데 포함되지 않더라도 그냥 어린아이한테, 아기한테도 뜯고, 다음 백골진포는 뭔지 알겠죠? 백골, 당연히 죽은 사람이죠. 죽은 사람한테도 뜯고, 다음 인징할 때 이는 이율린자입니다. 그래서 이웃한테도 뜯고, 야 이웃이 너 안 내고 튀었어. 네가 내, 네가 이웃이니까 네가 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족진 같은 경우는 이제 친족이에요, 친족. 그러니까 내 뭐 친척 중에 누가 안 냈어요. 그럼 막 찾아가지고 네 친척이 안 냈어. 그럼 네가 내.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식으로 뜯어간 겁니다. 그래서 황구천정, 백골징포, 인징족징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요중 3종의 문란에서 가장 문란했던 건 사실 황곡이에요. 황곡. 황곡은 사실 원래는 세금이 아닙니다. 근데 세금이 아닌데 세금화되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황곡이라고 하는 건 원래 춘궁기, 그러니까 뭐 곡식이 좀 부족한 시기에 곡식을 빌려줬다가 아주 작은 이자만을 받고 추수한 이후에 이제 갚도록 하는 그런 제도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복지제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세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든 사람들 도와주려고 만든 복지제도인데 요걸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관리들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일종의 뭐 고리대 같은 겁니다. 띠를 빌려요. 근데 나중에 이자로 5를 갚게 한다든지 뭐 10을 갚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막 수십 배 막 이렇게 고리대 부여하는 건 뭐 기본이고 하나를 온전하게 빌려주지도 않아요. 하나 빌리고 정말 배고파서 쌀 이제 한 가마니 빌리러 왔는데 절반은 자기들이 가져가 버리고 그 절반에다가 뭐 쌀겨 그러니까 껍질이죠. 겨나 모래 이런 걸 이제 섞어가지고 대충 부피나 무게 이런 거만 맞춰서 빌려줘요. 그래 놓고 자기 이제 줬으니까 나중에 10으로 갚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한 개 준 거 아니잖아요. 0.5 준 건데 그걸 가지고 나중에 똑같이 한 개 준 것처럼 해가지고 10개 뜯어가고 이런 식이에요. 그런 거랑 빌릴 생각이 없어요. 나 뭐 괜찮은데요? 하는데 그냥 너 빌려야 돼. 그래서 빌려주고 강제로 빌려주고 나중에 10으로 갚아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진짜 정 힘들어서 빌리러 왔는데 하나 빌렸는데 5개 빌렸다고 장부에다가 조작해버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너무나도 악덕하게 장난을 친 게 황곡이에요. 그래서 전정, 군정, 항곡 이렇게 세 가지. 여기 이제 삼중의 문란. 기본적으로 관리들이 수탈을 해갔다. 부정부패가 아주 극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당연히 당하고 있지만은 않겠죠. 너무나도 수탈이 심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소극적으로 처음엔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별게 없죠. 당시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배째 세금 못 내겠어 이렇게 버티는 거. 그러니까 세금 납부를 거부한다든지 아니면 약간의 소심한 복수예요. 그러니까 뭐 벽보 같은 데다가 욕을 막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벽보 붙여놓고 막뭐 수령 막뭐 누구누구 수령 막뭐 개 XX 이런 식으로 막 욕 같은 거 막 써놓고 그런 거 붙여놓고 그냥 마음만 편하게 좀 약간 속이 풀리네. 예,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주 소극적으로 저항을 하다가 이게 조금 더 이제 여러 배경으로 인해서 뭐 새롭게 막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점점점 농민들이 단체로서 이제 모여지게 되고 그러면서 단체 행동 그게 농민봉기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농민봉기를 봐야 되는데, 농민봉기 보기 전에 좀 배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가장 큰 근원적인 배경은 바로 세도정치라고 하는 거죠. 세도정치로 인한 정치기강의 해임, 관직매매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삼중의 문란으로 이어지게 됐고 수탈이 너무 심한데 거기에 막 자연재해 이런 거 막 겹치게 되면서 농민들이 와 진짜 못 살겠다 라고 일어서게 되면서 이제 와 그럼 우리 뭉쳐서 봉기하자 라고 생각이 커졌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요거에 큰 발달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부분에는 신문제가 변동되면서 양반의 미신이나 이런 게 떨어진 것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뒤에 보겠지만 서민들이 문화의 주체나 사회의 주체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문화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되고 또 서당 교육이 엄청 보급되고 하면서 교육도 받고 또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커지게 돼요. 그래서 저항의식이 고취되는 이런 상황에 또 새로운 사상과 종교가 등장하면서 사회의식이 또 생겨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농민봉기가 이어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그들 중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들이 예언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사회가 사실 힘들어지니까 이런 주술적인 예언사상 그러니까 지금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미래는 잘 살고 싶어. 이런 게 이제 되게 좀 의존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예언사상 이런 걸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미륵신앙이라든지 미륵은 그 불교에서 말하는 미래부처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구세주 이런 거죠. 그래서 뭐 궁예가 나는 미륵이다 이러면서 막 하는 게 미륵불이라고 하는 게 자신이 이제 구세주다 뭐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불교에서. 그리고 뭐 천주교, 서학 이런 게 들어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동학이라고 하는 것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좀 보면 예언사상에서 당시 이제 가장 유행을 했던 게 정감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정감록의 내용은 사실 뭐 작작 이상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예언서나 이런 것들을 다 모아둔 책이에요. 그래서 뭐 궁극적으로 뭐가 정답이다 이렇게 말하기 힘들지만 주요 내용이 이런 겁니다. 조선 왕조가 망하고 정시 왕조가 새롭게 들어설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게 이제 정감록이었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유행을 했고 사람들이 많이 믿었대요. 그래서 조선이 언제 망할 건데 그 망하는 날 여기 10곳 장소를 제시해요. 이 10군데 도망을 가면 살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시한 게 있는데 그걸 사람들이 믿고 실제로 그 망한다고 한 날에 그 장소로 막 사람들이 막 대피하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미륵신앙은 아까 얘기했었고요. 동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동학 같은 경우는 경주의 잠반, 그러니까 몰락양반이었던 최재우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창시를 했고 사실 동학이라고 하는 명칭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서학, 그러니까 서학은 당시 천주교를 서학이라고 불렀습니다. 천주교가 처음에 들어올 때는 서양의 학문이다 이렇게 들어와서 서학이라고 불렸고요. 요거에 좀 대항하는 의미로 동쪽의 학문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동학은 굉장히 뭐 뚜렷한 뭐 학력 딱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다 섞였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유교, 뭐 불교, 도교, 거기에 뭐 토속신앙이나 이런 것들이 다 섞인 형태. 정말 우리들의 동양의 학문 이런 게 다 섞여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처음에는 막 그렇게 막 성공하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점차점차 좀 퍼져요. 퍼질 수 있는 배경이 바로 평등이라고 하는 걸 내세웠죠. 사람 다 평등하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 뭐 인내천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제가 배울 때는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걸 인내천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요즘 책에 보니까 인즉천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명칭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차피 뜻은 같아요. 인내천, 인즉천 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 평등사상이다. 이런 걸 내세웠고요. 조선시대 때
차별받는 사람들, 하층민들, 소외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 평등사상, 이런 게 이제 되게, 감화가 되어서 되게 많이 믿었죠. 그렇게 동학이 전국적으로 막 퍼져나가니까, 처음엔 그냥, 사이비 그러다 말겠지 싶었는데, 너무 퍼져나가니까, 혹세무민 한다면서, 그러니까 세상과 백성을 막, 현혹시킨다. 이런다면서, 이제 사이비라고 체제율을 처형시켜버려요. 근데 요게 사실은 역으로, 그러니까 체제유가 처형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대 교주였던 최시영 때, 오히려 동경대전이라든지, 용담유사, 이런 식으로 막, 경전을 만들기도 하면서 교세가 오히려 훨씬 더 확장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 교주, 그러니까 최재우가 사이비 교주가 아니다. 이거 신원을 회복해달라라고 하면서 막 모여서 집회를 열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대부분 모인 사람들이 하층민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농민봉기 이런 걸로 발전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동학 농민운동 이런 거 얘기할 때 사실은 거기서 동학 빼도 돼요. 동학 빼고 할 정도 해도 될 정도로 그냥 농민운동의 하나로 봐야 되거든요. 동학이라고 하는 건 이 사람들이 처음 만나게 된 하나의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사실은 농민운동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농민봉기를 두 개 볼 겁니다. 하나는 홍경래의 난이고 그리고 하나는 임술농민봉기예요. 일단 홍경래의 난 같은 경우는 평안도 지방의 몰락양반 홍경래가 주도해서 홍경래의 난인데 이 평안도라고 하는 지역이 우리 책에서 지도에서 본 적 있지만 정주라고 하는 곳인데 이 평안도는 지금도 보면 북한에서도 되게 변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아무래도 옛날에 요 지방이 을주나 요 밑에 있는 요 지방이 오랑캐가 막 살던 곳이기도 하고 조선에서도 굉장히 변경 지방 외곽 지역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차별이 심했던 곳이고 특히나 그런 거 때문인지 과거 급제자가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홍경래도 마찬가지로 과거를 여러 번 봤음에도 계속 낙방을 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을 좀 품게 되면서 이 사회를 한번 덮어버리자 하면서 이제 일어나게 됐는데 많은 농민들, 중소상인, 광산 노동자, 그러니까 정말 당시 사회에서 되게 하층민들이라고 보면 돼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합세를 해서 새로운 왕조를 수립하자 라는 걸 막 주장할 정도로 굉장히 컸던 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청천강 이북 대부분을 장악을 하고 5개월 만에 진압이 되긴 했지만 5개월 동안 간 게 어디예요? 엄청난 난이었죠. 그러니까 이 지역 꽤나 넓은 지역까지 이렇게 다 점령할 정도로 굉장히 큰 난이었고 결국은 이제 진압이 되긴 했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이후에 농민봉기 일어나는 데 있어서 시작점이 되는 거고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이렇게 봉기를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했고 그리고 농민봉기가 일어났을 때 굉장히 큰 힘을 보여줄 수 있구나. 광군을 막 이기기도 하고 이러면서 농민들의 힘, 단체의 힘 이런 것들을 보여준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임술농민봉기라고 하는 거는 임술년에 일어난 농민봉기 요거를 아울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를 가지고 이게 임술농민봉기다 이렇게 딱 꼬집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이 농민봉기 전체를 임술농민봉기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철종 때 전국적으로 봉기가 확산이 되어 그러니까 세도정치 가장 극심한 시절에 전국적으로 봉기가 확산이 되었고 삼남지방 전라도 충청도 그리고 경상도 그 외에도 전국적으로 많은 지방에서 확산이 되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시작점은 바로 진주 농민 봉기였습니다. 수업 때 우리가 제대로 다루질 못했어요. 근데 제대로 자세히 다루면 또 여러분들이 또 사실
볼 게 너무 많아서 제가 중요한 부분만 딱딱딱 그냥 찝어서 그냥 넘어갔고 좀 세세하게 안에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잠시 그냥 조금 보면 당시 경상우병사 백낙신이라는 놈이 스탈이 정말 심했대요. 그래서 이제 몰락양반 유계춘이라고 또 잔반이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봉기가 일어났었고 요걸 시작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쭉 확산이 되게 됐는데 물론 이것도 결국 다 진압이 되긴 했는데 조금 이제 의미도 발견할 수 있고 한계점도 좀 찾을 수 있는 게 삼정의 문란 그리고 탄가노르의 착취에 저항하는 농민의 자각운동으로서 농민의식이 굉장히 성장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꽤 기여를 한 중요한 농민봉기였는데 하지만 그걸 조금 더 세세하게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탄가노르에 대한 저항으로만 그쳤다는 게 좀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농민들이 의식이 더 발전을 했다면 조세제도 자체나 아니면 정부에 대한 저항으로 발전을 해서 아예 나라를 뒤엎고 새롭게 막 개혁을 한다든지 이런 생각까지 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요거는 그냥 참고로 당시 조선말 백정들의 모습인데요. 근육 장난 아니죠? 힘 아주 잘 쓰게 생겼습니다. 농민봉기가 찍혀있는 거 딱 보면 알 수 있는 게 거의 전국적으로 거의 다 일어났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는 6200년의 농민봉기는 이렇지 않을까 라면서 누군가 패러디를 한 걸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힘드네요. 실학은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학이 만만치 않거든요. 실학은 좀 설명할 부분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실학은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